안녕하십니까. 네. 간평할 차례인가요? (269요) 같이 하셨으면은 기출 문제고, 그럼 뭐 관리하시자는 명이네. 관리. 그 중간에 있는 게 기출 문제니까요. (272페이지에) 있는 게 개발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 과정인데요. 21번은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 이제 작년에 기출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틀린 거를 4번으로 줘서요. 3번으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준 거죠. 행정관청에 의한 변화에 대한 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 4번 지문에 나오는요.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시험 지문상에서 한 3번은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표현 과정은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이제 민간의 개발 방식에서 보시게 되면 토지 개발, 토지 신탁 개발 방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답 방식이 있었을 때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토지 그 신탁 개발 방식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 사업 수답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개발업자는 단순히 그 계약을 체결해서 분양 대행 등에 관한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22번 문제의 기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틀리게 유도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23번에 보시게 되면요. 그 흡수율 분석 이런 거 나오는데, 흡수율 분석은 어디서 우리가 구성하는 건지 기억하십니까? 시장성 분석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요. 24번에 얘도 기출인데 요 박스 안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기업의 시장성 분석이에요.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 있죠. 요거는 시험 지문에서 꾸준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표현 정도는 구별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25번에 주어져 있을 때 입지 개수 계산하는 그 기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계산식을 대입하기보다는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준 거거든요. 일단 이제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를 물어봤을 때, 먼저 그 분모가 이제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얘기를 했을 때요. 먼저 보시면은 그 전국의 고용 인구가 1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0명이죠. 그러면 10,000분의 4,000이면 0.4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A 도시를 가시면은 1,000명이 300명이 종사하니까 그럼 0.3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B 도시는 3,000에 1,200이면 0.4 나오겠죠. 그러면 제조업은 A 도시가 B 도시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전국의 전 산업인데요. 만약에 제조업을 보게 되면요. 10,000명 중에서 전국에 몇 명이 종사하는데요. 4,000명. 근데 A 도시하고 무슨 도시가 있으면요. B 도시가 있으면 얘는 1,000명 중에 300명이면 이게 10,000분의 4,000이면 0.4 나오잖아요. 근데 1,000에 300이면 얘 0.3 나오죠. 근데 B 도시 보면은 3,000명 중에서
1200명이잖아요. 그러면 3, 4, 10이니까 B도시가 A도시보다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업에서? 제조업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금융업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업을 보면은 얘가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종사해요? 5,000명이. 그럼 10,000분의 5,000이면 이제 0.5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수치를 그냥 보시면 A도시는 1,000명 중에서 500명이 금융업에 종사하죠. 그럼 0.5잖아요. 근데 B도시 보면은 3,000 중에서 1,500이면 0.5잖아요. 수치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A도시가 B도시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업을 가서 보시게 되면 10,000명 중에 1,000이면 0.1이잖아요. 근데 A도시는 1,000명 중에 200명이니까 0.2가 나오겠죠. 근데 B도시는 3,000에 300이니까 0.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큰 게 뭐가 되겠어요? 부동산업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 선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업 나오면은 그냥 찍으라고 그러죠. 걔가 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답이 부동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수부터는요, 여기 산업 얘기할 때 부동산업은 지문으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 전자업 뭐 이런 거 제조업 뭐 금융업 이런 다른 걸로 산업이 나오니까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 복합 개념상에서 보면요.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으면 얘는 이제 계약 관리, 얘는 인력 관리, 얘는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토지의 측량 및 경계를 확정하거나요, 옹벽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되는데 토지 도난의 방지 대책 뭐 이런 것 있죠. 그러니까 토지의 불법점이라든가 사기에 의한 어떤 이제 불법 소유권 이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관리보다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법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런 것들을. 이게 토지 도난에 대한 부분은요. 예전에 그 서울에 가면은 저기 광진구 쪽에 중곡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땅을 갖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가 있으면 실상 땅을 누가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주 보러 가지는 않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잘 있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스쳐갈 때 볼 텐데 이 양반이 이제 뭔 일이 있어갖고 한 2년 뭐 2년 3년 만에 한번 가본 거죠. 갔더니 자기 땅을 못 찾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사짜 낀 사람들이 이게 계속 방치돼 있으니까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쪼개가지고 분양을 쫙 한 거예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 사자 들어간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살고 있는 거죠. 그 처음에는 못 찾아서 갔다가 잘못 왔나 싶어갖고 다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가 자기 땅이었다는 거죠. 초인종 누르고 물어본 거죠. 누구냐 당신은. 그러는 당신은 누구냐. 이래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해서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양반들이 세트로 바보된 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근데 저기 법원에서 민법상에서 이게 손해배상이든 뭐 소송 제기하는 것 중에 한 70%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런 사기 사건 때문에 혜택을 본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죠. 인천 쪽에서 택시 운전하던 양반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 소유의 땅이 사기를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그게 적발이 됐다. 이거 와서 사실관계 확인해라.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가봤더니 의정부 쪽에서 땅이 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요지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본 사람들이 자꾸 그 땅을 갖다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중개사에게 얘기하니까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찾아보니까 소유자를 못 찾겠는 거죠. 그 결국은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걸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팔았다가 걸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택시 운전사의 그 조모 되시는 분이, 할머니가 아들은 별로였는데 손주가 이뻐가지고 당신 소유의 땅을 돌아가시 직전에 손주 명의로 이전해 놓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거고 말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았는데 하여간 시가로 한 30억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졸지에 그냥 택시 운전하다가 바로 30억에 대한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생활이 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지금도 전국에서는 잃어버린 땅 찾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국에 또 그런 잃어버린 그 연고 없는 땅이 있죠. 예, 그거 찾으러 다니는 사착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바쁘게.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뭐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는 용어 물어봤는데요.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있죠. 그거는 자산 관리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는 유형이 뭐뭐 있겠어요? 자산 관리하는 거. 자산 관리의 종류. 포트폴리오 관리 있고요. 아니, 자산 관리 하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매각 관리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도 자산 관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렇게 종류 관계가 이렇게 기억이 조금은 나셔야 됩니다. 기업 관리가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자산 관리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한 3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별하셔야 되죠. 이게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게 원래 번역해서 들어왔을 때는 재산관리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시험에서는 재산관리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부동산 관리 이렇게 해서 나왔던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의 관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매입 또는 매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죠. 이런 거 하는 것 등이 자산 관리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물건의 가치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리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나오는요, 이 법률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간단하게 참고하셔도 되죠. 3번에서는 측량을 실시하는 거는 경계를 우리가 분명히 표시하는 건 기술 관리고요. 4번에 나오는 인력 관리에 대한 거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험상에서 인용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이 관리 방식에 따라 구별을 하게 되면요. 자기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 장점을 보게 되면요. 자기 관리. 일단 뭐가 유리해요? 기밀 유지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소유자의 강한 지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신속하냐면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신속하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은 일단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또요. 무사 안일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뭐 매너리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상대적인 게 무슨 관리예요? 위탁 관리는 우리가 외주 관리자 간접 관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네의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을 탈피해 주겠죠. 이게 이거잖아요. 크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단점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뭐가 잘 안 돼요?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도 못하죠. 그렇죠? 이게 크로스로 생각하시면 되죠.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그죠? 그리고 둘 중에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는 무슨 방식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종합적인 관리 가능한 거. 여기서 종합. 소유자가 다 하잖아요. 조그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거는 자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되죠. 가능하다는 거.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잘만 운영하면요. 자관리하고요. 위탁관리의 장점을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데 여기 위탁관리랑 달리 여기의 위탁관리는요. 이건 선별해서 위탁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있으면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한다는 얘기죠. 불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주지 않고요. 그게 이제 혼합관리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체를 위탁을 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6번에 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봤을 때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고요. 기밀 유지와 보안 유지가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그 인력 관리로 인해서 참모 체계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다. 근데 관리 업무에 타성화 있죠. 매너리즘이 방지된다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이번에 손 봐야 되는데 이번 비에도 버텼으니까 다음 비에도 버틴기겠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번에 대한 거는요.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3번에 보면요.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험에는 인용을 안 할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문제로 나왔다가 일단은 이제 위탁 관리를 주게 되면요. 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반론이 나왔던 게 뭐냐면 아니 위탁 관리를 주면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비용의 부담이 커지겠지. 어떻게 비용이 줄어드느냐. 이거 갖고 이제 이의신청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건요. 절대적 비용이라는 게 있고 상대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절대적 비용은 늘어나요. 수수료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기 때문에 상대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뭐 이런 식에 대한 지문은 거의 채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3번을 뺀 나머지가 위탁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예, 그런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8번에 자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뭐 거기 보면 이번에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보게 되면은요. 5번에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문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얘가 틀렸겠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관리에서? 자가 관리의 장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죠. 이거. 예, 그리고 혼합 관리에서는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4번 지문에 나오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매장용 부동산이 있죠. 매장용 부동산은 임차자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매장용 부동산은 임차자 선정할 때 기준. 뭐를 기준으로 임차자를 선정해요? 이거 매상고 얘기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비율 임대차라는 건요. 거기 13번 문제 있죠. 284페이지에. 거기에 보면은 어떤 점포가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 그 해당 월에 지불해야 되는 월 임대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기본 임대료가 월 120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월 매출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얼마를 추가하냐면 4% 추가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느 달에 매출이 3,5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00의 매출이 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1,500에 4%면 얼마 나오겠어요? 6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120이고 추가되는 임대료가 60, 그래서 18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달은.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론서에서 비율 임대차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로 나온 거를 선생들이 이렇게 문제화해서 그냥 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오면 그냥 읽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는요, 뭐 어렵게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나오면 하나는 뭐 거의 맞춘다고 봐야죠. 뒤에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두 개 있어요. 14번에 보시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2번에 보면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관리에서? 위탁 관리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에 나온 것도 그렇죠.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 이렇게 주죠.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고요.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한데 업무 행위에 아니라라고 돼 있죠.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자관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가일로 주면은 너무 뻔하니까 이제 직접 관리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심지어는 문제에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등은 무슨 관리로 해주고요. 건물의 청소 있죠. 이거는 무슨 관리로 하고 자관리로 하고 이렇게 지문을 준 거죠. 마켓이 틀리겠어요. 아니 건물주가 임차자하고 임대차 계약은 다 위주를 주고 자기는 건물 청소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주는 걸. 이렇게 주는 거를 무슨 관리라고? 이걸 혼합 관리라고. 그래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나오면 거의 뭐 맞추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쪽에서는요. 마케팅 전략에서 거의 95% 나오죠. 그럼 마케팅 전략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케팅 전략. 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장 점유율이 있죠. 예,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누가 더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생산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요,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여기 있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죠.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관계 마케팅은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있죠.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를 시키는 거를 뭐를 매개 변수로 해서 하냐면, 이걸 매개 변수로 하죠. 브랜드를 매개 변수로 해서. 요거는 기본으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도 틀리게 줘요. 수요자냐 공급자냐 이 여부 있죠. 예,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STP 전략 하고요. 그 다음에 4P 믹스 전략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 점유는 아이다의 원리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위주의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STP에서는 이제 시장을 뭘 해요? 세분화하고요.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게 이제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고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경쟁 제품에 비해서 뭐를 차별화를 도모해서 그 이미지가 고객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4P 믹스에 가면요, 제품 전략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촉이라고 있어요. 요 판촉에 들어가는 거는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판촉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요,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 있죠. 융자. 이거는 이 4P 전략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 4P 믹스 중에서 어디에? 네? 유통 경로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고객들을 이제 빠르고 강하게 이제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그 판촉 전략이고, 유통 경로 전략은 물건이 시장에서 빨리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중개업자를 활용을 할 때요, 좋은 조건의 융자를 같이 알선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분양이 빨리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88페이지 가면요, 문제 2번이 있어요. 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했을 때요, 1번에 보면 시장 세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룹을 묶어서 시장을 나누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망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 있죠. 예, 그거를 확인하고 그 수요자 집단에 맞는 이제 신상품을 기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요. 예상 수요자들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를 해서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차별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왜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전사 보면은 L사, S사 있는데 얘네가 시장 점유율 1위였다가 얘네가 탈환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뭐를 강화시켜서? 이거를
그래서 이 이미지가 강렬하게 전달이 되면서 비슷한 유형의 품질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AS 생각해서 이 회사 제품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별화의 전략으로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AS의 개념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었을 때, 쟤네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저걸 이제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거기 보면 4번에요.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얘네는 어디?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그 3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은요. 2번 지문에 전문 분양팀을 통한 분양이나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등은 유통 경로 전략과 관련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여기에 부연해서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 등 이렇게 들어가도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 측면의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미 틀린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누구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만 틀린 거예요. 나머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는 건 맞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 위주의 전략인지 공급자 위주의 전략인지 아니면 양쪽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건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4P 전략에 대해서요. 그 나온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요. 5번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어봤죠.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하는 것 있죠. 네, 그런 이제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한때는 지상을 갖다가 정원처럼 꾸며지고요. 지상 주차장에 지하를 갖다가 유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은 전부 다 어디로? 지하로 이제 보내고 뭐 그렇게 설계한 경우도 있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유통경로 전략이다 이렇게 봐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 6번이나 7번이나 이거는 뭐 크게 적은 없고요. 뒤로 넘어가 보셔서요. 9번에 가시면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내 광고하고 전시 광고는 아시죠? 안내 광고는 칸이 좁아가지고 약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시 광고는 5단 통광고라고 그랬죠. 지금 뭐 신문들을 많이 안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왜 안내 광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칸 나눠 갖고 이렇게 쓰는 것 있죠. 부동산 구인 구직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칸이 좁기 때문에 약어를 써서 하는 거고요. 예전에 5단 통광고 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이건 전시 광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칸이 넓기 때문에 여기는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해서 사진을 싣거나 그렇죠? 어떤 뭐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이거를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전시 광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어서 상세한 설명물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매체로 이용하는 거죠. 샘플 주는 거 있죠. 지나가면 왜 라이터 그냥 주거나 뭐 화장품 샘플 주거나 뭐 이런 게 노벨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애드믹스라고 돼 있죠. 애드믹스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광고비 효과 지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회 이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됐다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여기에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할 때 우리 학원에 대한 어떤 이름이나 이거를 빨리 전달하려고 그러면 로컬 TV 있죠. 여기 뭐 TV 광고나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로컬 TV에다가 계속 광고하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주요 이런 요초에다가 플랜카드만 걸어놔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이름의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고비 효과 지수를 보고 광고에 대한 전략이 있죠. 그거를 다시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애드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4번 나온 것처럼요. 광고의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는 구별해서 잘 안 나오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틀린 거는 이제 매체에 따른 분류다 뭐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10번에 보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2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런 게 틀렸겠죠. 우리가 고수하라고 그랬죠. 고객점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맞추게끔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자 4P 전략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그러면 제품 전략이고요. 경품 제공하니까는 무슨 전략이겠어요? 판촉 전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난이도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관리에서는 나오면은 틀리면 곤란해요. 그죠? 무조건 하나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간평을 이제 하시는 거죠. 참, 그나저나 오늘 저기 시험 보는 건 알고 있죠? 시험 보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표정이 안 좋군요. 비 오는 날 빗속을 뚫고 왔는데 결국은 시험 본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에 올걸? 뭐 저녁에 온다고 시험 안 보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경제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뭐 투자나 금융이나 뭐 이런 쪽 중심에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성적은 차지하고서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다른 데는 어떻게든 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요. 풀어서 또 한 200문제 풀어봤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일부라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평으로 가시게 되면 자, 감정평가의 이제 기초이론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번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다음 용어의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일단 그 5번에 가시면요.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죠. 자, 감정평가 규칙상에 기준 시점이 있죠. 기준점은 뭐를 얘기를 해요? 기준점이라는 게. 기준점이라는 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1번에 보시면요. 그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이 틀렸다고 돼 있잖아요. 5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 되며 이는 예측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준점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이제 변동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준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거기 해설해 보시면 기준 시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에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그 날짜가 무슨 날짜냐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규칙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나왔을 때는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 용어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로 출제를 했어요. 감정규칙에서. 그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는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현황평가라고 되어 있죠.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 상황, 제한 물건의 부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현황평가에 대한 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감정평가 규칙상을 기준했을 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현황기준 원칙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시험상에서 얘네들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번 나온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서의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건 뭐겠어요? 감정평가서는, 그죠? 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라고 해놓고요.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예, 이 상태로 평가하는 거를 현황 평가라고 그래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규칙상에서는 현황 평가라는 개념은 기준 시점 현재 상태인데 불법적이거나 무슨 이용은 제외하고요. 일시적 이용은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에서 이렇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요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얘를 출제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가면 거긴 적정 가격으로 구하도록 돼 있죠. 여기도 통상적인 시장의 논리를 빼고 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두 문제 또 나온 거예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공개된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우리 해설에 보시면요,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고 기준 시점의 원칙, 그래서 가격 조사 완료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거예요. 기준 시점의 원칙이라는 논리는 없어요. 그냥 실무상에서 그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런 정도로만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준 시점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는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용어. 용어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용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요, 용어가 거의 한 15개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빼놓고는 다 냈어요.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그 4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만. 뭐냐면요, 자, 얘는 현황 기준 원칙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조건부, 기한부, 그 다음에 무슨 평가? 소급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조건부 평가 있죠. 이게 뭐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평가할 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요, 토지상에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토지상에 뭐가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건부 평가.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인 단서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조건부, 기한부, 그 다음에 무슨 평가? 소급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요. 평가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겠어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괄 평가도 할 수 있고 구분 평가도 할 수 있고 무슨 평가? 예,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들이 원칙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 우리가 이론할 때 이게 한번 설명 쭉 해드렸던 거죠. 여기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니까 얘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299쪽에 가면요. 해설에 감정평가 분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이거보다는 이거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감정평가 규칙이 이게 개정이 돼서 얘들이 등장하면서부터 26회서부터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26회서부터 그 이후로 한 3번 인용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는 저거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또 4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번 지문에 보면요. 비고용 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 업무를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평가가 참모평가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요. 자기가 소속된 감정원이라든가 감정평가 법인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할당해준 업무를 소화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참모평가라고 그러고요. 5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공익평가다 그랬을 때 이게 틀렸다고 해놓고 법정평가라고 해놨죠. 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법정평가가 대부분 공익목적의 평가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평가가 그냥 무슨 평가다. 법정평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틀린 지문으로 공익평가 이렇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평가라는 자체가 없으면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있죠. 그때는 반드시 표준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용을 하게 돼서 토지 수용에 따른 무슨 평가를 해야 돼요. 보상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개인 사인의 소유의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는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반드시 2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참여해서 산정한 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골기는 보상해 준다. 그건 법의 규정에 있고 법에 의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평가이자 무슨 목적에? 이건 공익 목적의 평가죠. 이게 대신에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임의적 평가는 뭐냐면요.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담보가치의 추계를 의뢰하는 경우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슨 목적으로? 사익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의적 평가이자 무슨 목적? 사익적인 거고 얘는 법정 평가이자 필수적 평가이자 공익 목적의 평가 이렇게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법정 평가가 들어가면 대부분 공익 목적의 평가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구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고 얘는 법정 평가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요?
예. 아, 아, 글쎄요. 그 참모평가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나오냐면요. 이게 일본 애들의 한문을 그냥 옮겨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 고유의 어떤 나름대로의 뜻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와서 직역을 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해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가사가 자기를 고용한 기관이 있죠. 기관에서 할당해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참모평가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가 대부분 참모평가라는 거죠. 평가사가 개별적으로 이게 일감을 따내가지고 자기가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소속된 기관을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전에서는 나올 일은 그다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냈으면 참모평가 지문은 안 썼을걸요.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면은 이걸 인용할 가능성이 더 크죠. 이거를. 당연히 이번에 9월에 동영하면은 나오죠. 그렇잖아요. 동영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전범위를 내드려야 되고 긍정령하고 부정령 비율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비율도 다 조절을 해줘야 돼요. 1, 2, 3, 4, 5번이 다 8개씩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적게 7개, 많이 11개 이렇게 배열이 돼서 나오니까요. 그 배열 다 맞춰서 해드려야 되고 계산 문제도 5년 평균이 8.2개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적게는 7개, 많게는 11개까지 나왔거든요. 최대. 그러면은 계산 문제의 배열도 현장하고 똑같이 그죠? 어느 회차는 7개가 들어갔다고도 어느 회차는 11개까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접해 보셔야 되죠. 체감 난이도가 틀리실 테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점수를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도요. 난이도가 있는 거들도 한 2-3개는 들어와요. 근데 평이한 문제도 들어와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시간 안에 풀라고 하지 마시고 이론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대입해 보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계산 문제도요. 간단한 애들은 1분 안에 우리가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렇죠? 이게 감정평가 3방식에서도 계산 문제 내요. 내는데 거기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요. 수익 가격을 구해요. 이게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 구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출에서는 어떻게 해줬냐면요. 기대 이율은 4%, 환원율은 5%. 이렇게 준 거예요. 뭘 당연히 식은 없죠. 없고 이거는 준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투자론에서 가유순전후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제자들이 이거를 5천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공시를 5%를 줘요. 그럼 5천에 5%는 얼마겠어요? 250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겠어요? 4,750일 때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경비를 뺄 때 항목을 줘요.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개인적 업무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일단 4개의 항목을 실전에서도 이렇게 줬어요. 경비에서. 그럼 이 중에 경비에 반영하면 안 되는 애들이 뭐 있어요? 응? 얘 빼야 되잖아요. 또 이거 빼야 되잖아요. 그럼 남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1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얘를 가능 총소득의 3%라고 줬어요. 원래 유지관리비를 여기서 빼야 되거든요. 근데 4,750에 3% 그러면 암산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가능 총소득을 준 거예요. 5천에 3%면 얼마겠어요? 150이잖아요.
그러면 150하고 100을 더하면 얼마겠어요? 250. 4,750에서 250 빼면은 얘가 4,500 나오죠. 근데 환원율이니까 5%. 할인하면 이게 9억 나오거든요. 이렇게는 출제했어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건 하에서 계산기 쓸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만의 경우에. 그러니까 기출의 패턴은 그런 거예요. 계산기를 거의 안 쓰게끔 유도하고요. 만약에 쓰면은 한 번 쓰면은 답이 나오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몇 분 내로 풀 수 있겠어요. 1분 내로 푸는 거죠. 1분 내로.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고 뭐를 대입하고 빼고 이러는 게 숙달이 됐을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도출하는 게.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1번 안에 푸는 난이도는 저런 수준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5번에 나와 있는요. 용어 얘기했을 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라고 그러고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있죠. 그때는 무슨 평가해요? 일괄평가해요. 다양하게 쓰죠. 토지 평가할 때도 쓰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가 있죠. 아파트 평가가 일괄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사가 전유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요. 공용 부분에 대한 대지 있죠.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6번에 나와 있는 건요. 병합 분할 감정 평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요. 토지가 합병이 되거나 분할이 됐을 때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행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할 때는 대부분 조건부 평가예요. 현황 평가가 아니라. A지하고 B지가 합쳐지면은 또 다른 토지인 CG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럼 CG의 가치는 A와 B지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A지가 있어서 가치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B지가 있어서 가치가 높아진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상승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6번에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토지 소유 간의 증분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할 때 감정평가사는 현황 평가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근데 이게 B 토지를 자료형 토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자료형 개념이 아니라 맹지 개념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얘는 맹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는 한 25평 정도 되고요. 얘가 한 375평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도로가 원래 2차선짜리 도로였는데 한 6차선, 8차선으로 확대가 되고요. 여기 하나의 뭐 주요 시설 같은 게 하나 새로 생기게 되면 이쪽에 땅의 효용 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A지하고 B지만 놓고 우리가 거래하지는 않고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면적이 작더라도 얘는 도로에 접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얘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는 맹지지만 25평을 가지고는 어떤 용도를 사용할 때 제약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토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합쳐졌을 때. 그때 전체 가치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얘는 도로가에 있어서 평당 한 80 하고요. 얘는 이면에 있어가지고 한 50만 원 한다 그랬을 때 80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안 팔겠죠. 50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왜냐하면 두 개를 합한 것이 CG가 나오면 얘 가치가 훨씬 클 텐데요. 둘이 합쳐지기만 하면 평당 400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조정이 안 됐을 때 요거를 이제 배분해 주는 게 그때 병합 분할 감정 평가를 해요. 이건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같이 기여하는 부분만큼 나눠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장의 가격 이론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가격 이론부터 하시죠.